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 처음 인사드리는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과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시는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송 평론가님은 오늘 처음이시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난 회차 제가 주제들을 쭉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인데 주목도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주제가 정해지면은 제가 또 기자 생활을 한 35년을 해서 취재 잘합니다. 네. 예, 취재를 좀 해서 좀 사사치 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또 대안도 좀 모색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패널이 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아마 학창 시절 한참 전이라서 한참을 소환해야 하겠지만 학창 시절 때 점심시간 기다리셨던 그런 추억들 다 있으시죠? 저는 근데 급식은 안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한 세 개씩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다녔어요. 보온 도시락 싸서 2개씩 들고 다녔죠. 그렇죠. 쉬는 시간에 그냥 도시락 까먹고 했죠. 이미 점심 때까지 못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1인치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맛있는 점심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 종사자들의 아주 힘든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하 좁은 통로를 지나 들어가는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 조리실. 창문 너머는 벽으로 막혔습니다. 운동장 쪽에서 보면 완전 지하라 창문이 식당 안쪽에는 아예 창문이 이렇게 깜깜 벽이에요. 이렇게 꽉 막힌 곳에서 700인분의 급식에 필요한 음식을 굽고 튀기고 찌는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창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조리실 전체가 뿌였습니다. 환기구는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급식 종사자는 음식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양념이 잘 배어 있는지, 얼마나 익었는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조리가 되는 동안 종사자들은 연기와 함께 생활합니다. 폐암 등 각종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보이는 환경. 그러나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검진은 입사 6개월 후에 받는 검사 단 한 번이 전부입니다. 이후 정기검진 시기나 지원은 법이나 조례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검진 하는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했으면 좋겠고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지만 어쨌든 환기시설이 또 미흡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법적으로라도 정례화를 시켜서 식기세척은 자동화됐다지만 거대한 솥단지를 싣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교실 배식은 급식 종사자를 더 힘들게 합니다. 국과 밥, 반찬통에 식판과 수저까지 100kg에 이르는 카트를 2개씩 빠른 걸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음식을 들고 나르고 무거운 조리 용기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자주 들다 보니 인대가 파열되기도 하고 안 아픈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관절 통증은 일상입니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고 싶고요. 저희도 아이들의 맛있는 급식, 좋은 급식 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지 않고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사람들이 떠나고 빈자리는 남은 종사자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왔습니다. 냉방기구를 켤 수 없는 조리실. 그야말로 찜통 속에서 급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위험, 고된 노동과 열악한 처우. 급식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발빠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입니다. 네,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급식 종사자들의 이 열악한 환경은 알려진 지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본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양 변호사님, 지난 4월에도 사실 급식 관련된 논란이 한 번 있었죠. 네,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 부실급식 논란이 있었죠. 네. 그때 사진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냥 식판에 밥 하나, 국 하나, 반찬이라고 할 만한 게 한두 가지 덜렁 올라있는 그런 좀 사진이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이게 뭐 어떻게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급식이 나올까? 이유가 뭘까 싶었는데 예. 그 이유가 이 노동 환경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서초구에 있는 중학교의 학생은 1,043명 정도 되는데 여기가 학생 수는 많은데 다른 지역보다 많은 데에 비해서 이 급식자 수가 부족했던 겁니다. 원래 네. 이제 규정대로라면 적어도 9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많으니까 일할 분들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놀랍게도 단 2명이서 1,000명 넘는 학생들 급식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반찬이 그렇게 부실해졌던 거. 결국 노동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학생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학교,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이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이게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서 또 이런 급식 사태가 났다고 한 거 보고 또 사람들 굉장히 놀랐던 지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 씨? 그러니까 교육 1번지라고 하면은 보통 강남구, 서울의 예.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서초구에서 저런 일이 발생을 했고 저것이 또 학부모 커뮤니티에 의해서 좀 알려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런 일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실제로 서초 그 강남이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어요. 예.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는데 서초와 강남 지구가 우연하게도 전부 다 결혼율 그러니까는 급식 그 조리사들 결혼율이 예. 1, 2위예요. 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데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지역 공립학교의 조리 실무자 결혼이 292명인데 강남과 서초에 119명, 40.7%가 몰려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그 낮은데 이 어떻게 보면 좀 교육 환경이 좋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교육 1번지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쪽에 서초구나 강남구의 재정 자립도 같은 것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높은 지역인데 저런 그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은 이 드러나지 않은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조금 전 이야기한 이 서초구 이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정원이 1,043명 정도가 되는데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 실무사 정원은 9명입니다. 근데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결혼이 생기다 보니까 2명이서 이 1,040명이 넘는 학생의 급식을 담당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쉽게 계산만 해보더라도 조리사 1명당 약 116명분의 식사를 만들어야 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게 학교 급식실의 이 노동 강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관공서 이런 것도 그 평균 조리사가 예. 한 사람이 한 분이 한 50 내지 70명 분의 식사를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거 이번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그러네요. 병원이나 이쪽에서도 그렇게 이 많은 식사 양을 예. 준비를 하면은 과연 거기서 병원 같은 곳은 또 특히 영양 같은 걸 많이 그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영양사가 따로 있었을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관공서나 병원보다 훨씬 열악한 것이 지금 학교라는 거예요. 2배 이상이네요. 네, 조리사 한 명이 10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맡게 되는데 결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 1년 이내에 퇴사를 하는 비율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혼이 생기면 조금 전에 서초구 공립학교처럼 이 두 사람이 한 1,000명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 예. 제가 이 오늘 프로에 출연하기 위해서 그 출연한다고 하는 제 집사람이 네. 그 학교 급식 봉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아, 그러세요? 제 자녀가 3명인데 예. 3명 다 급식 봉사를 했어요. 그 네, 이야기를 네. 들어보니까는 정말 열악하다는 거예요. 물론 학부모들이 급식 봉사를 하러 가서 조리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어떤 뭐 배식 식단 과정? 예. 배식을 하고 해주지만 그 과정을 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왜냐면 칼을 쓰고 불을 쓰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생에 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생도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 네, 그리고 네. 그때도 오래 좀 된 일이지만 그때도 항상 그 인원이 부족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통계 같은 걸 보니까는 그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딱 정말 실적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 환경이 엄청나게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람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환경 개선과 함께 인력을 충원해야 할 거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급식 조리사를 늘릴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늘리는 걸 걱정하기 전에 지금 기준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이게 인원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배치 기준을 보면 50명까지는 1명이 감당을 하고요. 네. 100명부터는 2명입니다. 100명까지는. 그리고 100명에서 300명까지 이제 3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급식 인원 200명당 1명씩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전국 학교를 따져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한 사람의 급식을 담당하는 인원이 123.5명이었던 겁니다. 이 기준 자체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명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2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적어도 80명은 넘지 말아라고 하는데 80명 훌쩍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80명을 적어도 넘지 말라고 권고하는 건데 이 권고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속력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건비 뭐 이런 생각하고 자본주의의 논리에 빠지다 보면 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이거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시죠?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뭐 80명 이야기도 뭐 있지만은 병원이나 관공서 수준으로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는 50에서 70명 정도. 예. 근데 그건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문제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거점형 대체 인력 제도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 각 지역별로 거점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곳은 조리 인원을 한 150%를 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혼이 계속 생기니까 결혼이 생기면은 그쪽으로 이 배치를 해주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실험적인 시도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거점 지역별 거점 학교 선정을 하는 것은 지금 강원도와 충남, 충북이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또 각 지자체로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뭐 예산 문제 말씀하셨지만 진짜 기재부에 계신 담당자들이 저 급식 조리실 현장에 좀 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그러니까 인력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여러 예. 가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화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이게 약간 정치적인 논란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좀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잘 틀을 짜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학교 시스템에 우겨 넣다 보니까 이 급식 시스템이. 급식 시스템을 예. 네. 우겨 넣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고 그 좀 안 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모든 것이 이제 현장을 가봐야지 기재부에서도 그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 것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렇게 조리하는 것, 예. 조리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가서 봐야지. 예. 그리고 조리하는 것이 환경이 열악하면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꼭 한번 찾아가봐라. 네. 예산 담당자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동조해 주시니까 막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는데 이 목소리가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급식 종사자들의 정말 이 강도 높은 노동 강도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유독물질에 노출되는 이 문제도 또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특히 음식을 뭐 볶을 때, 튀길 때 발생하게 되는 이 조리흉이라는 유독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미세분지 같은 게 들어있다라고.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 그 정식 명칭이 쿠킹 오일 흉 이렇게 됩니다. 예. 그 COF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조리를 할 때 기름으로 식용유 기름으로 뭐를 전을 부치든가 뭐 튀기든가 하면은 예. 거기서 이 발생하는 연기예요. 연기인데 일종의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전기 같은 거죠. 전기인데 이게 WHO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금 지정을 한 겁니다. 네.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죽음의 미세 입자 이렇게까지 별칭이 있어요. 예. 죽음의 미세 입자라는 너무 별칭이 무섭네요. 아주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급식실에서 이 조리흉이 상당 부분 이제 발생을 하고 각 학교마다 이것을 뭐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지만 예. 이거 역시 예산 문제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예. 어떤 곳을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 급식실과 조리실이 연결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 있으면 거기서 조리흉이 만약에 발생을 해서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예. 급식실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독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급식 종사자들이 폐암 판정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을 하다가 2008년도에 폐암으로 숨진 급식 조리사가 지난 2021년에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총 134건의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이제 폐암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 10명 중 3명꼴로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당사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평소 손맛 좋기로 유명했고 특히 아이들을 예뻐해 학교 급식실에 취업했다는 서모 씨. 3년 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폐암 판정을 받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집안이고 우리 친척이고 어디고 간에 자체가 암 환자가 없어요. 제가 최초예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왜 이런가,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서 씨는 폐암의 이유가 급식실의 환경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한 연기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조리실이요, 이 자욱한 안개가 끼는 폭하잖아요. 조리실에 사람이 안 보여요. 우리가 튀김을 하고 부침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닦으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폭해가지고 어떻게 그 내가 다 마시는 거지. 외부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각종 연기와 먼지는 어찌된 일인지 급식실 밖으로 빠지질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븐의 연기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되잖아요. 오븐의 연기가 조리실로 나와요. 그 오븐의 연기가 나오는 연통이 있어요. 이게 밖으로, 조리실 밖으로 해놔야 되는데 이게 조리실 안으로 나오게 했어요. 근데 그 연기가 가지고 저 연기가 가지고 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리원들 다. 서 씨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그리고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너무 억울한 거죠,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한테 이런 게 왔나 싶고, 나한테 지금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하고 맛있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 요 근래 와서는 너무 마음이 울고 싶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나도 일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내가 너무 아까워요. 네,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신 이 급식 조리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봤는데, 이 인터뷰 속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급식 종사자의 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뽀얀 안개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 이거 어느 정도인지 그냥 쉽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모든 학교 급식실이 이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급식실의 환기 시설이 정말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2022년에 그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준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급식 설비 내지는 환경 설비 이거를 기준을 점검을 해봤더니 네. 전국에는 한 1만 1천여 개 학교 중에서 기준에 미달한 학교가 97.29%였습니다. 거의 다네요. 사실상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급한 곳 2천여 개 학교를 좀 꼽아서 이걸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다시 점검을 했더니 이 성공률이 또 42%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경기도만 놓고 따져봤을 때도 이 급식 설비, 그러니까 환기 설비를 한 1만 9천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준치를 만족한 게 5천여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28% 정도만, 경기도에도 겨우 28% 정도가 기준에 이 충족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급식실의 환기 시설 이 문제도 정말 심각하지만 이 급식실의 위치 이것 또한 환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이 급식 조리실이 지하에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예. 지하나 반지하 쪽이면 상당히 더 어려운 환경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러퍼 기사를 한 거를 보니까 이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의 반지하에 급식실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방송국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하니까는 123 마이크로그램에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 밖에 대기 환경 초미세먼지 이런 거 나쁨, 조음 나오잖아요. 네. 매우 나쁨의 기준보다 그게 2배가 더 높은 거예요. 아유. 우리가 보통 밖에서 그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하면 외출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 2배가 최근에 리모델링한 건물에서 그렇게 그 측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새로 고쳤는데도. 새로 고친 그 예. 건물에서. 예. 그렇다면은 낡은 건물은 아마 더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지하나 반지하 학교 조리 시설이 서울에 그 107개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37개가 있어서 주로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데 예. 서울시 교육청이 2028년까지
서울 지역에 107개 지하급식실을 전부 다 이제 지상으로 이전을 하거나 예. 아니면 환기 시설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인데 예. 아직 더 이상 뭐 진전은 없는데 이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예. 시설을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되게 환영할 만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이 또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점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에서 급식실에 현대화 공사를 다 마쳤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다면서요. 이거 정말 뭐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 우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구의 중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환기시설을 교체를 했는데 후드가 네. 역회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데 예. 안으로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었던 거죠. 환기가 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교체하고 공사하고 났더니 오히려 환기가 더 안 된다라는 건의를 학교 측에도 하고 위생 점검을 나온 교육청 직원에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뭐 어쨌든 그 바람에 이 공사하고 나서 2년 동안 안에서 근무하시는 14명이 고스란히 조리위험에 심각하게 노출이 돼 있었던 겁니다. 뭐 교육청에서는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 학교에도 기관 징계하고 담당 직원도 징계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이나 이게 이렇게 뭐 불거지고 문제가 불거지고 해서 하지만 진짜 인식 개선이 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전국 네. 학교들 뭐 교육청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딱 정말 좋은 사례, 우픈 사례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노후화되고 혹은 문제가 있는 거라면 개선을 해야 되지만 또 개선을 하고 나서 이게 잘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민원을 무시했다는 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총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급식 종사자들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이미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받는 돈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급식 조리사들의 한 달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위험, 예. 고노동, 그런데 임금은 저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열악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셈인데 올해 최저임금이 206만 740원입니다. 예. 그런데 급식조리사 월급은 평균이 198만 6천 원. 그러니까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월급제라고 하지만 연봉제가 아니고 예. 월급제라서 말 그대로 방학 동안은 월급이 없어요. 예. 4개월 동안은. 그래서 그러니까 9개월만 그 월급을 받는 한 예. 3개월이 월급이 없죠. 9개월 동안 월급을 받다 보니까 최저임금 월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학 중에 이제 중도 퇴사하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고 그 아주 고노동, 그 고위험에 비해서 너무 임금이 작다. 이것은 불균형한 거죠. 이것을 바로 잡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식 종사자 부족 상황 그리고 현장의 업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는데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너무 덥잖아요. 이제 폭염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급식 이 조리실은 얼마나 더 덥겠습니까? 아마 뭐 제가 듣기로 5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 급식실 이 폭염 대책 같은 게 혹시 나왔습니까? 나오진 않고요. 예. 마련을 해달라고 노동자분들이 요청을.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폭염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예. 거고요. 급식 종사자들도 계시고 또 학교에 미화설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급식실 같은 경우는 조리실이 거의 여름에는 55도까지 치솟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는 정도의 온도인데 이분들이 뭐 요구하는 건 정말 단순합니다. 아까 학교당 평균 123.5명까지 지금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네. 100명 이하로는 좀 맞춰달라라는 거고 이것도 전문가들 공고치 80명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100명만 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 여름철 6월에서 8월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 튀김이나 볶음 같은 요리는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뭐 교육부라든가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폭염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전부 다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네, 예. 제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고용부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 노동 가이드라인 같은 걸 보면요. 체감 온도가 33도 넘으면 매 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를 한창 진행할 때 그것도 한여름에 급식 조리실의 온도는 55도라고 하니까 정말 이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가 지금 뭐 1, 2년 문제가 아니라 10년 훨씬 넘은 문제 제기인데 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하나는 일단 뭐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돈 문제고 예산 문제고 하나는 주목도의 문제죠.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인데 일단 예산 문제는 저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교육청별로 재정 자립도나 이게 환경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뭐 들쑥날쑥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여건이 좋은 데도 있지만은 거기까지 마치 배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때는 나서야 되는 게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예산 지원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리고 이 서로 균형이 좀 맞도록 이런 조치도 하는 게 국가가 나서서 예산 문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것도 하나는 주목도 문제인데 이 주목도는 지금 어떤 사고가 터지면 지금도 계속 그렇잖아요. 어떤 병이 뭐 발생을 했다든가 이 사고가 터지면은 조금 전에 서초동 공립학교 같은 경우도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면 한번 확 주목을 했다가 그건 또 잊어먹어 버리거든요. 금방 식죠. 네, 금방 식어버려요. 그게 계속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는 문제인데 우리 SK BTV 같은 데서 이 문제는 한번 추적하기 시작했으니까 꾸준히 추적하셔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방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응원을 드립니다. 저희도 꾸준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평론가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변화 속도에 못 맞추는 일들이 분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교육에 이렇게 열기가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막상 이게 노동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아이들에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정말 본능이고 기본인 먹을 것 챙기는 일에 관심을 못 두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그 급식 조리실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면서 이제 나오게 된 이야기가 위탁급식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까지는 위탁급식을 가능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에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건이 한번 크게 벌어져서 서울, 경기, 인천 27개 중고교에서 3,700여 명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을 하면서 직영급식을 의무화하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조리사분들의 연령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0대 안팎의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5년 정도 뭐 이상 지나고 나면 역시나 은퇴를 또 하시고 나면 인력 충원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안에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급식 시스템을 이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어떤 사회에 어떤 국가의 법과 제도가 얼마만큼이나 선진화되어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척도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이나 개별적인 사안에 접근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급식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농어촌 지역과 수도권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서울이 있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식자재가 나오는 지역에서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꼭 같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재부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육부가 될 수도 있고 위에서 그냥 서류만 놓고 숫자만 놓고 총괄 관리하는 식으로는 절대 그 상황에 맞게 이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이고 오히려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조금 더 지자체, 지방교육청을 중심적으로 두되 뭐 국가에서는 좀 지원책을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분야가 다른 데는 아니고 더더군다나 학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위탁급식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재전환하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리사분들 제가 이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 교육급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교육급식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건강하고 그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전문적이고 또 영구적인 그러니까 연구직에 가까운 이런 조리사를 배치를 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이상적인 말이잖아요. 상당히 이상적인 말을 물론 거기 맞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 먹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또 끌고 가야 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거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급식 종사자,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권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이 정말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오늘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소방관들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소방관들도 일종의 수당이 있습니다. 구조 구급 활동비가 그 가운데 하나인데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당초 10만 원이었는데 27년 만에 오른 겁니다. 이 구조 구급 활동비는 일부 소방관에게만 지급됩니다. 구조 구급 업무를 맡고 있어야 합니다. 소방관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소방 공무원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방관 업무는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같은 재난 현장에서 함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소방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직에 따른 차별은 활동비의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조직 내부의 결속을 저해하고 기형적인 인력 구조도 문제 삼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6, 7급의 정원이 65%, 소방 공무원은 35%, 일반직 공무원은 8, 9급의 정원이 10%, 소방 공무원은 60%. 이것은 공정한 대우가 아닙니다. 엄연한 차별적 대우입니다. 누구나 말로는 유하고 고생한다 하고 영웅이다 하지만 그 처우는 형편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승진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방관으로 30년 일해도 7급 이하로 정년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소방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소방 공무원 분들의 공직 사회 구성상 직급 체제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방관으로서는 똑같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승진의 기회가 거의 사실상 박탈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형적인 구조인 거거든요. 때문에 소방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하나,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소방관에게 구조구급 활동비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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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5월에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던 겁니다. 요구사항은 처우 개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진 적체 해소에 관한 촉구인데요. 저희가 한 가지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것이 구조 구급 활동비 문제인데 저는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똑같이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는데 보직에 따라서 누구는 이 구조 구급 활동비를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 일종의 위험수당 개념이던데 제가 보니까는 위험수당 개념인데 그 금액도 그러니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소방관들이 집회를 하는데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월 20만 원입니다. 구조구급 업무 소방 공무원에게 매달 정액 지급하는 게 20만 원인데 이게 지난 1월 달에 10만 원 오른 거예요. 그것도 27년 만에 10만 원 오른 겁니다. 오른 건데도. 네. 그런데 27년 만에 10만 원 올라서 20만 원 그 월정액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업무를 하는 데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렇죠. 그것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선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되는 게 지금까지는 119 안전센터 뭐 구급 대원들 직접 나가는 구급 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조대, 뭐 소방정대, 항공대 구급 업무 담당 공무원 뭐 이 정도가 나가고 이번에 오르면서 새로 이제 그 편입된 게 펌뷸런스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소방 펌프차하고 구급차 같이 운용을 하는 그 팀에서 주고 그때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뭐냐면은 현장에는 출동을 하지만은 어떤 뭐 안전 거리를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정리를 한다든가 관리 감독하는 이 팀은 또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출동을 해도. 그래서 이 금액도 금액이고 27년 만에 오른 것도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차등별로 받지 못하는 층이 있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틈새를 들여다봐서 고칠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차별 두느라고 디테일 있게 바라볼 시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건데 이러다 보면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거고 결속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막 불이 나서 예. 활발 타고 있고 그 안에서 사람을 만약에 구조를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구조하고 뭐 동료가 뭐 화상을 입거나 그런 상황이 벌치면 거기 다 뛰어들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죠. 나는 구조구 업무 담당도 아닌데 옆에서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달라는 거고 결국 그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 예산 문제인 거죠. 예. 이게 소방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예산이 한 7조 가량이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게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9%가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2020년 이후부터는 그분들의 어떤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국가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전에 채용한 분들은 이전엔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공무원이었으니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담을 줄이려고 그런 어떤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또 현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럼 피해는 또 누가 보느냐면 현장에 재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갈등이 있고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다 보니까 현장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면 그 2020년이었나요? 네.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게. 근데 그렇게 국가직 전환은 했는데 소방 예산까지 통합시키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80, 90% 가까이를 지자체가 담당하게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일단 그 소방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이 하나의 그 굉장히 오랫동안 염원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이제 법 개정을 좀 해줘야 되고 좀 네네. 후속적인 시행령은 물론 정부에서 하지만은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직업의식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5나라를 했는데 사회적 지위 1위라고 대답한 직업이 예. 국회의원입니다. 정치권일 줄 알았습니다. 네, 국회의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미국과 독일은 소방관이 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과 독일에서 그 정도의 그 사회적 지위가 1위로 칠 정도로 소방관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생명을 뭐 구해주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좀 그 보완을 해서 시행령도 빨리빨리 고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국회의원들이 선호도 1위 직업인 국회의원들이 예.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22대 국회에서 완벽한 국가직으로 소방 공무원을 만드는 일에 애써야겠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큰 틀에서 보면요. 사실 이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단순하게 이분들이 처음만 달린 문제는 아닌 거예요.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효율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대처를 했어야 하면 이게 나지 않아도 될 사고가 더 크게 나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변통으로 내지는 또 한편으로 우리 소방 공무원분들이 그냥 경험을 가지고 뭐 주어진 장비도 없고 그다음에 처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몸으로 막아내셨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굴러가네 그냥 이런 식으로 버텨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무늬만 전환했다 보니지 실질적으로 커다란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소방과 관련된 업무들을 어떤 식으로 구조를 설계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 직급 체계라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야겠다라는 거를 시행령이라든가 다른 법령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국가적으로 전환시켜 드릴게요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꼼꼼히 지금 그 문제점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소방관들의 지금 뭐 구조, 구급 활동비를 차등화해서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소방 업무할 때 장비 개선일지 혹은 소방관들의 인건비 같은 걸로 사용이 되는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올 연말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게 왜냐하면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2015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담배에 붙는 세금에서 45%가 소방용 세금으로 씁니다. 그중 25%가 인건비 그리고 20%가 안전사업비로 쓰는데 이 법안이 지난해 말에
끝나는, 그러니까 일몰하는 그런 제도, 그 법안이었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예. 이제 1년간 유효 기간을 연장해서 올해까지는 그냥 그 세금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올해 6월 지금이네요. 지금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물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제대로 손질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어느 직종 노동자의 처우 개선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시민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 안전 교부세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그 소방 공무원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형적인 인력 구조, 이거 상당히 문제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6, 7급 정도의 정원은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 공무원은 35% 정도일 뿐이고 또 일반직 공무원의 8, 9급의 정원은 10%에 비해서 소방 공무원은 60%나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일반 공무원 대비 소방 공무원이 이 최하위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이런 피라미드형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 공무원은 30년 정도 일을 해도 7급으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지난 4월에는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상에서 소방과 또 경찰 공무원을 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소방 공무원들의 뭐 조직도의 어떤 사기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과도 당연히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자,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가 왜 이렇게 계속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복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아니면 기자회견을 해서 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처우를 좀 낮게 해달라고 하고 이 자체가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복을 입은 사람들 특히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일만 생기면은 계속 그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게 겨우 이제 소방청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는 그 처우 개선이 안 되거든요. 예. 직급 문제 같은 것은 행안부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같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국민의 존경을 받는 그런 소방관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국가에서 TF라도 구성을 해서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소방관 분들이 하위직 중심으로 꾸려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국가에서 이 전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눈이 이 소방에 대한 입장이 그냥 몸으로 막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안 보고 있다는 인식 거예요. 정도가. 인식 정도가. 예. 그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급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중계기 있는 곳에 고장 한번 일어났을 때 뭐 그 지역 전체 통신이 마비되고 그렇죠. 그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춰야 될 영역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소방과 관련된 업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전문화시키고 현대화시켜야 되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불나면 끓은 정도의 사람들 정도로밖에 보지 않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머무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소방관들의 처우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 소방이라고 하는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여기서 저는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네. 그 소방 공무원들의 이렇게 정말 위험한 그리고 열악한 업무 환경은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을 하게 된 소방관은 40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또 바로 얼마 전에도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는 제주에서 그랬고 또 올해 1월에는 문경에서 젊은 소방관들이 순직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개선을 해야 되는 그 현장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인력 문제겠죠. 인력 문제에서 2인 1조 그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또 어떤 소방차 같은 경우는 4인 1조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 또 2명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한쪽에서 안전 문제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즉각 대처를 하려면은 그 2인 1조 최소한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소방 인력은 2017년 이후에 무려 그 2만 명 정원 계획을 세웠는데 여전히 지금 2023년 기준으로 66,797명. 이 숫자는 뭐 경찰 인력과 뭐 단순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네. 경찰 인력이 한 13만 되니까는 경찰 인력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또 이게 좀 조기에 이 퇴직을 하는 사람도 또 있고 하니까는 어떤 그 소방 노하우를 전수하는데도 또 그거 제대로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훈련 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이 다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도 뭐 예전에 뭐 우리 송 본부장님만큼은 아니지만 기자 생활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때 화재 현장에 가보면 현장이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뭐 화재는 계속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구조해야 될 사람들도 그렇죠. 생기고 또 사건 사고가 연결됐기 때문에 경찰도 출동하고 그리고 또 상부에서 보고하라는 얘기 나오고 또 언론도 대응해야 되는 일 있고 그럴 때 누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어수선할수록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딱 그걸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현장에 나서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또 희생도 줄어들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른바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소방정 이하 간부들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교육받은 비율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처럼 조금만 직급이 높으면 그냥 내근만 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갈 경험을 쌓지 않는 겁니다. 현장에 나갈 경험을 쌓게 되면 승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방 업무의 특성이란 거는 현장 실무 경험이 있어야 승진을 하는 게 바로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간부라고 할지라도 뭐 지구대라든가 파출소 근무를 하지 않으면 승진 못 하도록 좀 네, 자연스럽게 돼 있거든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예. 군도 그렇고요. 근데 소방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정말 근본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도 개선 아까 뭐 인력을 좀 충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그 점들을 좀 총체적으로 한 번씩 짚어주실까요? 저는 그냥 제가 드렸던 말씀을 예. 요약을 하자면 네. 변화한 사회, 변화한 도시 어떤 시스템에 맞춰서 소방 공무원분들이 맡을 수 있는 업무 분야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맡을 수 있게끔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소방 공무원분들의 지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사기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예. 사기가 올라야지 일을 할 때도 좀 더 정말 치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치밀하게 일을 해야지 국민들이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기 올리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네. 뭐 급여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도 그렇고 장비 문제나 아니면 또 직급 체제 문제와를 비롯해서 전부 다가 지금 시급한 현안이 되는 것이고 그거 다 하고 나서도 할 일은 많아요. 뭐 복지 문제, 예. 이 복지 문제 같은 것도 소방 공무원들이 어떤 뭐 기업 수준의 사기업 수준의 복지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지 사기가 올라가는데 아직 복지까지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거 가지고 저희들이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서는 학교 급식 종사자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의 아주 어려운 현실과 또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할지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그런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끝까지 나서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